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 첫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네거티브 공방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 TV 토론이 대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두 후보들은 재건축 완화와 전기세 인상 백지화 등 각종 민생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TV 토론을 설 연휴 전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국정 전반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TV 토론을 두고 사실 두 후보 간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렇게 성사가 됐네요. 이 법정 토론은 3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전에 토론회를 하자고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해왔고 네. 윤 후보 측에서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여러 가지 그야말로 갑론을박은 있었는데 어쨌든 성사는 됐어요. TV 토론은 많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단지 이제 TV 토론이 과연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인데 참고로 지난 19대 대선 때 보면은 그 중앙선거방송위원회 토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용역 결과예요. 지지율을 사실상 바꿨다는 유권자가 19.7%나 됐어요. 네. 지난 이제 19대 대선 때 유권자들의 이 토론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지율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지지율을 바꿨다는 사람이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토론회를 보고 지지율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일정한 경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8대 대선의 경우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문재인 후보 그때 이정희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이정희 후보의 그 지지율이 대단히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양강 구도로 치러지면서 이미 이제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정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토론회가 어떤 결정적으로 후보들의 선호를 바꾸기 어려운데 지난 19대 대선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서 좀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이쪽 보수층에서 이 후보들보다 조금 이제 존재감이 약했다는 게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19대 대선 때 이제 토론회를 보고서 후보를 바꿨다라는 게 한 19%나 나온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박빙보다 다자 구도에서는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이번 선거의 경우는 물론 뭐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이제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거티브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양대 후보가 다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따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 지금 일단은 지금 참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자 구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번 같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많은 선거에서는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설 전에 열리는 토론이다 보니까 설 밥상 민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유권자들이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선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TV 토론을 통해서 크게 그 후보가 얘기하는 각종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서로 토론하는 게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토론회가 토론회다우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제가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도 두 후보가 토론하면은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양자 대결보다는 다자 대결보다가 훨씬 더 토론다운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4월 15일, 16일이 후보 등록이었었습니다. 근데 4월 13일 날 처음으로 다자대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SBS에서 했는데요. 근데 그 4월 13일 날 바로 직전에 했었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38%로 1위, 2위는 안철수 후보가 33%였어요. 홍준표 후보는 7%밖에 안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모여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양자 대결하는 거는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설 전에라도 다자 대결로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 민심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토론을 보고 선택을 바꾸는 경우들이 지난 대선에도 있었다고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상당한 반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을 빼고 양자 토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다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양대 그 양강 후보들의 그 이제 공방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안 후보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그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진영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이제 공방을 벌이다가 두 후보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예. 이건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후보가 토론회에 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무슨 뭐 법률적으로 뭐 몇 프로 이상만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현재 그리고 나오는 여론조사라는 게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요 두 방송사가 한 게 전혀 달라요. 네. MBC에서 한 것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한 거 전혀 다르게 NBS. 나왔단 말이에요. 네. NBS인가 네. 거기하고 MBC가 한 것, 네. 100분 토론에서 한 것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 같은 기간에 한 게 결과가 완전 뒤바뀌니까 단지 순위는 같은데 수치만 다른 게 아니고 순위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 여론조사의 그 지지율 가지고만 그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불합리해요.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에서 15%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안철수 후보도 같이 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번 선거가 양대 그 진영의 박빙이라고 하지만 네. 그 지나치게 그 비호감 선거고 네거티브로 점철된 선거라는 비판이 지배적인데 예. 거기에 지금 제3 후보로서 나오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양강 구도라고 하긴 이제는 2강 1중 구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완전히 두 후보가 30%에서 40%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3위 후보가 5%가 안 된다면은 그냥 양강으로 가도 되는데 이미 10%를 넘었잖아요. 네. 게다가 뭐 캐스팅 보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일화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2강 1중 구도라면 당연히 1중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후보 측 입장은 최근 지지율 10%대, 높으면 15%대까지 나오는 후보를 빼놓고 이렇게 양자만 토론을 벌이는 건 국민 알 권리 침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게 몇 가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좀 있어요. 근데 후보 토론을 왜 하죠? 결국 유권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그리고 후보를 비교해서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네.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무려 17%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15% 이상이 되면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다 지금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돌려주거든요. 예. 그런 후보가 있는데 배제한 상태에서 두 정당만 한다고 한다면 자꾸만 이제 정치적 거래다, 담합이다, 독과점 구조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자 구도가 아니라 저는 심상정 후보도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좀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2017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오자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토론회를 통해서 실은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토론회를 보고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후보가 두 사람만 나와서 할 때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양자간 TV 토론보다는 다자간 TV 토론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폭을 높이고 알 거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언제든지 자기는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 덧붙여서 하나 김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네. 게 이왕 얘기가 나온 김인데 지금 2강 1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상정 후보가 지금 이제 선대위 해체하고 지금 뭐 칩거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한국의 선거 구도가 그만큼 이제 척박하다는 거예요. 양대 그 진영의 싸움으로 이제 점철된다는 얘기인데 뭐 안철수 후보도 들어가고 심상정 후보도 들어가고 김동연 후보도 들어가고 네. 손학규 후보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도요 지금 양강의 말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양대 진영에서 나온 얘기들이 별 중요하지 않은 언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런 이 언어들이 저런 내용들이 과연 보수와 진보를 대표한다는 양대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들인가? 예. 라고 정말로 개탄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쪽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른바 군수 후보들 그쪽 후보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런 건 언론이 보도를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자리에서 토론회 자리에서 그들의 말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단지 이제 오자구도로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산만하게 되니까 약간 배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들의 말도 들을 기회를 좀 줘야죠.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가 두 사람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보도를 합니까?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건 토론회 때 그 사람들의 말도 다 들어보는 것 한 번, 적어도 몇 예. 번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은 전혀 묻혀 있어요. 어떤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포털에 보도가 안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양대 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의 독점 카르텔 체제를 또 강화하는 상황이 되는데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런 토론회조차도 양대 그 진영의 카르텔 독점 체제를 강화한다? 좀 그건 맞지 않는다. 좀 그래서 좀 파격적이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요. 현재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심상정 후보가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뭐 심상정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달할 기회조차 없다면서 좀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상정 후보가 칩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제3지대 후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좀 언론의 태도도 변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언론의 태도가 언론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한국의 정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토양의 문제예요. 언론도 그 두 사람만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야 시청자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악순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얘기하기는 식자층들이 얘기하기에는 한국 선거가 한국의 정당 체제가 너무 과도하게 양대 진영 논리로 지금 이게 빠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목소리라든지 중간지대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고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뀌려면은 토론도 그렇고 하다 보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패널들도 그렇고 예. 전현직 의원들이 나와서 양대 자신의 진영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명색이 객관적인 패널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한쪽 편만 완전히 드는 상황. 이런 건 그야말로 증오와 혐오의 적대 정치를 강화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왜 중앙선관위라든지 방송의 토론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아는 진실들인데 그걸 점점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토론회에서도 이 모든 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이 토론회에서조차 또 이럴 게 아니라 그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의 지배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거든요. 소수의 목소리가 묻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는데 예. 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하다못해 그 선거 토론회에서조차도 소수의 목소리를 묻히게 하느냐.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걸 주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 구도가 거대 양당을 넘어서 다당제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다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심상정 후보 예상보다 칩거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 대선 때의 심상정 후보의 존재감과 지금 좀 많이 달라 보인다 이런 평가도 많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신불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네. 그 또 매체나 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노동 어젠다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이 됐었던 그런 선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있는 선거였었는데 예. 지금은 노동이 없는 선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뭐 52시간, 또 ILO 협약 비준, 노동이사제.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히 심상정 정의당 쪽에서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수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노동의 어젠다가 최우선 단위에서 자꾸만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었던 주 4일제 그리고 더 나가서 신노동법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를 않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지난 2017년도에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6.2%인데요. 실은 결과로 6.2%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는 8 내지 10%까지도 나온다고 예측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정도의 나름대로 이제 난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기반이라는 게 그렇게 확실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심상정 후보를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뭐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이제 재정비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돌아온다면 워낙 이제 심상정 후보 이번에 4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 예. 네.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뭐 더 나가서 그동안 아주 많은 노동과 그리고 특히 요새는 뭐 젠더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어느 후보보다도 젠더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우리 심상정 후보. 그러니까 젠더에 대한 문제,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를 가장 선제적으로 제기했었던 심상정 후보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그러한 이슈 중심으로 국민에게 다가선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실제로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지금 절반 혹은 그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이거든요. 심상정 후보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선거가 뭐 이제 50여일밖에 안 남았고 지금 뭐 양대 선거, 양대 후보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을 뚫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됐냐를 진보 정당, 사실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이념 정당은 사실상 정의당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뭐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다 보수 정당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수적 아젠다와 진보적 아젠다의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노동당 과거의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 그때 민주노동당이 그때 비례에서 얻은 표보다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게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다시 실현되고 있어요. 그땐 다들 무슨 그런 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해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어떤 진보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이랬던 큰 존재 가치가 있는 정당이에요. 정의당이. 근데 지금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건데 저는 뭐 굳이 아까 김 교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나 제가 좀 정의당이 듣기엔 뼈 아픈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조국 사태 때 대단히 반응이 애매했어요. 그전에도 정의당이 여전히 정당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대단히 어렵고 무겁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정의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정의로웠고 어떤 진영이 치우치지 않고 민심을 대표했기 때문에 불과 정당 지지율이 얼마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데스노트란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일단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정의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그게 하나의 가늠자가 됐었잖아요.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양대 보수 진보 정당들에 비해서 현재의 정당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의 대표의 목소리에 말을 기울였던 근데 그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게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을 너무 의식했던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더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민주당의 이중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생기고 나서 네. 여러 가지 노동 이슈 이런 것들도 이제 보수 진보 정당들이 다 이제 양대 정당도 얘기하니까 묻힌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더 전 결정적이었던 게 뭔가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진보 정당 정의당이 가졌던 그 정의당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이제 1, 2정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에 대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경외감, 존중감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구나. 기득권 정당이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이번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그런 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의 개인적인 분석인데 그걸 벗어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민주당 이중대 같은 모습에다가 자꾸 눈치를 보고 그쪽과 같이 이렇게 결합하려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사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조차 정의당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과연 판단했는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이제라도 좀 늦지 않는다. 이번 대선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대선의 정치도 있는 것이고 전 뭐 전혀 늦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한국의 이슈로 파이팅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 측은 늦어도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민생 정책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의 이 부동산 정책을 직격하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충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조금 관가된 측면이 있다. 네, 연일 부동산 민심 달래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점점 비슷해져 간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정책도 이재명 후보와 비슷해져 간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크게 두 가지를 축약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와 부동산 문제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했어요. 역대 민주정부가 아니죠. 현 민주정부에서 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근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급 확대하고 규제를 풀고 그리고 세제를 완화시키는 거.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용적률 500%를 포함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다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다주택 중과에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감세에 대한 것이 먹히고 있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서울 지역에서 1위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윤석열 후보가 항상 서울에서는 1위였었거든요. 이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아마 토대로 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더 나가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식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서 결국 치열하게 경쟁. 그런 것들이 TV 토론회에서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는 오늘 4월로 예정된 이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네, 윤 후보 무책임한 결정이다라면서 정부를 좀 비난하고 나섰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 전기료 문제는 탈원전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전기료를 인상하면 여당 후보가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죠. 그런 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대단히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 인상을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야당에서는 전기료를 왜 선거 때까지 인상 안 하고 전기료를 선거 후에 인상하냐 이 얘기잖아요. 이건 뭐 순수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이 선거에 결정적인 지지율의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문제.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항상 나오는 논란이 이제 배우자 리스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김건희 씨와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오랜만에 뭐 토론도 한다고 얘기하고 토론회도 열고 양쪽 후보가 지금 아까 부동산 공약도 나왔습니다만 공약도 많이 나오고 이런 판에 또 다시 이제 이 네거티브가 또 나온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이 또 이제 유명을 달리한 분이 있잖아요. 변호사 대납비 의혹 제기했던 분 녹취 관련해서 그 얘기 나오고 또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인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거의 법률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7시간을 이제 뭐 기자와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야당에서는 이게 기자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적 대화다 이거는 인터뷰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녹취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게 과연 알 권리에 해당할 것인지
사실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 어떤 언론사에다 남겨서 거기서 이제 또 공개하겠다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무슨 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 야당은 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또 이재명 후보의 뭐 과거에 이제 형수 욕설 논란을 또 얘기할 것이고. 그럼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에서 토론회 한다고 해도 이런 얘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대장동 얘기 나올 것이고 고발사주 의혹 나올 거고 또 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토론회가 물론 여러 가지 기대가 됩니다만 과연 그 묻히는 게 아닌가 네거티브 공방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처분 신청했으니까 법원의 판단이 있다는 기다려 보고 서로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아달라라는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 국민의힘 측에는 이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 오늘 오전 11시 그러니까 곧 이 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이 결론이 날 예정인데 법원이 어떤 결정하게 될까요?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터뷰냐 아니면 사적 대화냐라는 거 첫 번째고요. 네. 그러면 사적 대화를 할 때 사전에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 몰래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도 관건이 됐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비방의 목적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를 틀어주는 거냐. 그런데 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형수 녹설과 관련된 파일을 얘기를 할 때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네. 그러나 전체를 틀어놓는 거는 괜찮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고 좀 봐요. 만약에 방송에서도 할 때라도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부를 편집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 말고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다시 후보들이 아니라 후보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으로 가져가면은 모든 걸 또 이제 블랙홀로 가고 정책은 사라지고 비방만 있고 네거티브만 있고 이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언제 얘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가 아주 굉장히 유력 후보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두 후보 모두 다 지금 40%를 넘는 후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30% 박스권에서 전혀 못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미래를 얘기할 대통령 선거를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실수라든지 가족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요. 결국은 선거는 비호감 선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방송사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보들도 이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뭐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고 네거티브로 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결국 이게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주변인에 대한 검증, 그 검증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나온 말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도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검증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거티브는. 네. 항상 검증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그거를 인해서 정말 중요한 건가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후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더 아주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안보.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나름대로 새해 들어서 지금 도발이라고 할 정도로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다 제쳐놓고 지금 후보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라는 이유를 통해 가지고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선거가 선거답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후보들이 말이죠. 이건 후보들이 양그 후보들이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말자라고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김건희 씨 그 녹취 우리 틀지 말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적인 거 이건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좀 한다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좀 그럼 지지율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왜 그런 모습 못 보여주고 근데 대장동 문제나 고발사주 의혹 문제는 아주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실체를 규명해야 될 진실의 문제인데 김건희 씨 얘기를 하지만 욕설 논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그만하자라고 양쪽 후보가 왜 제안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참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다. 네. 오히려 그런 걸 과감하게 얘기하는 후보가 전 지지율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예. 사실 네.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 공세 중단하자 하지 이렇게 말자고 제안하지 그랬잖아요.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지 말아야죠.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냥 김건희 씨 녹음 틀어서 뭔 내용인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저기 불리한 게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여기 유리한 게 있다고 민주당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미 제안을 했었다고요. 예. 그 후보들이 이런 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후보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후보들은 옆에서 은근히 이걸 방조하는 게 아니냐. 방조란 말은 이상하지만 은근히 그냥 뭐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곧 있을 토론도 정책으로 좀 뜨겁게 맞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